뉴스에서 본 경제 이야기, 친한 언니나 친한 상사한테 듣는 부동산 이야기.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해석의 이면을 파헤치는 곳, 팩트는 날카롭게, 인사이트는 다르게, 팩트에 근거된 차별한 시선을 담는 NH튜브 붓캐스트입니다. 네, 오늘이 그 첫 회인데요. 누구를 모실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늘 정확한 진단을 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우리 김강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예. 함께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조건 와야죠. 예, 부캐스트인데 부담 가는 게스트는 아니죠? 그렇죠. 당연히 부자를 만들어드리는 그런 캐스트입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부캐스트를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 저는 계속 커리어를 거시경제, 자산시장, 이 시장을 분석하는 역할을 해왔고 현재 한국경제산업연구원에서 경제연구실장을 또 한양대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김광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랑은 이제 부동산 방송하면서 좀 친분을 그래도 이제 쌓아왔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경제 분야만 집중해서 더욱더 파헤치겠다는 그런 포부를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경제 이야기로 조금 풀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미국 경제 얘기만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주변에 투자하시는 분도 한참 미국 주식 투자하시다가 네. 최근 들면서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동산 이야기도 좋지만 결국 이제 부동산 시장이 나홀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라는 하나의 톱니바퀴가 있다면 그 밖에 다른 여러 거시경제 변수들하고 맞물려서 돌아가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미국 경제의 흐름을 먼저 조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였고 현재로서는 미국 경제를 판단할 때 가장 많이 저에게 주시는 질문 네. 스태그플레이션 오는가 네. 이거예요. 네.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 오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면 그러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이제 해쳐야 되겠지만 네. 스태그플레이션 오는가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가 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은 무엇인가를 정의해야죠.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가 없이 네. 그냥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이렇게만 받아들이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네. 스태그플레이션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 두 가지 현상이 같이 중첩될 때를 뜻합니다. 하나는 recession, 네. 경기 침체 현상이 나타날 때 스태그플레이션에 부합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상하게도 경기 침체일 때는 고물가가 아닌데 그쵸. 물가 상승세가 오히려 이렇게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오는 경향이 강한데 경기 침체와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만날 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가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 아니죠. 그렇죠.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아니면 역시 스태그플레이션 아니에요. 두 가지가 다 만족을 해야 만족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인 것이지 스태그플레이션 올까 하는 공포감인 것이지 실제 스태그플레이션 왔다라는 그 어떤 기준의 통계도 없다라고 의견을 먼저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부합하는가를 진단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 객관적으로 전망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경기 침체는 그럼 무엇인가? 그러니까 미국 경제를 논할 때 이 잔재 성장률을 대략 한 2% 정도로 봐요. 네. 근데 2%를 연간 기준으로 2%를 밑돈다. 그러니까 이게 경기 침체가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게 경제 위기랑 혼동을 가지세요. 근데 경제 위기하고 경기 침체하고 완전히 다른 건데 네. 마치 우리 붓캐스트 유튜브를 만들었는데 조회수가 어느 날은 많았다가 어느 날은 줄었다. 또 어느 날은 많았다가 줄었다. 조회수의 사이클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진행해 주시는 수석님의 감정도 어느 날은 좋았다가 기분이 좀 꿀꿀했다가 감정 사이클도 있을 거예요. 경기도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데 그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게 사이클입니다. 네. 근데
경기 사이클상에 뭐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데 나빠지는 국면을 사이클상 리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것도 아니에요. 네. 리세션이라는 게. 근데 경제 위기, 이코노믹 크라이시스, 경제 위기는 이 사이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이 사이클과 완전히 무관하게 그냥 완전히 사이클을 무시하고 폭삭 주저앉아 버리는 게 경제 위기죠. 네. 팬데믹 경제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IMF 외환 위기 이런 게 경제 위기죠. 네. 경제 위기냐라는 징후는 여지까지 없습니다. 네. 공포감은 있겠죠. 야, 이러다가 트럼프가 관세 막 이렇게 끌어올리다가 세계 경제가 갑자기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혹은 미국이 트럼프의 어떤 마가 정책상 ODA를 0으로 만들어요. ODA 공적 개발 원조를 지원을 다 끊어요.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라든가 남미라든가 이런 소위 이제 어려운 국가들한테 ODA 우리도 ODA를 하고 있고 이런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 자금을 끊어요. 근데 그 자금 중에 상당 부분이 이 아프리카 지역의 여러 국가 뭐 콩고라든가 이런 지역에 이 예방 감염병 예방으로 네. 많이 쓰이는데 감염병 예방 사업이 그냥 끊깁니다. 네. 감염병이 창궐할 것 같아요. 감염병이 창궐하면 마치 팬데믹 경제 위기 같은 그런 일이 오는 게 아닌가 네. 하는 우려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그런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또 관세를 이렇게 끌어올리다 보면 세계 주요국들이 수출길이 막히고 그럼 서로 수출이 줄어들면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하는 부정적인 관측이 지금 현재 지배하는 것이지 실제 경제 위기 왔거나 실제 어떤 상황이 온 게 아니에요. 미국 경제 성장률은 현재 2023년, 4년, 5년 연속 2.5%를 상회합니다. 전망치 기준으로. IMF의 전망치도.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오는가라는 관점에서 네. 일단 첫 번째 조건, 리세션에 현재 부합하지 않는다. 네. 그런데 저 의견을 드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세계 경제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25년 중반 이후 라이트한 리세션. 리세션이라 한다면 경기 침체야? 아니야. 잘 모르겠어. 네. 할 만한 수준의 마일드한 경기 침체라고 표현하죠. 라이드한 경기 예. 침체. 네. 그런 정도는 올 수 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는 아니다. 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도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나누겠지만 실제 관세를 끌어올렸을 때 인플레이션이 약이 될까? 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현재로서는 연준의 공식적인 의견이 파월의 공식적인 의견이 뭐냐면 이건 공식 선언한 겁니다. 관세와 네. 물가 간의 관계를 규명할 수가 없다. 네. 그냥 많이들 공포감을 갖고 계세요. 관세 올리면 물가 오르겠지.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관세를 올린다고 물가가 오를까? 그러면 2017, 18, 19년 트럼프 일기 때 미국 물가 상승률 2% 언더로 떨어졌던 거 아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물가 상승률이 3.5에서 2.5 레벨로 떨어졌거든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낮은 물가를 기록했던 게 그 지점입니다. 정말 관세를 올린다고 물가가 오를까? 아니죠. 관세를 올리면 경기를 둔화시키는 압력이라고 하면서 네. 많은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하면서 정말 물가는 올라갈까? 그러니까 이거는 관세를 올려서 네. 상대국 수출품에 대해서 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네. 그 올라간 물건을 구매할까는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까? 물가가 갑자기 올랐어요. 철강 가격이 갑자기 30% 올랐어요. 네. 건설사 입장에서 건설 열심히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오히려 수요가 줄어요. 네. 그럼 전반적으로 글로벌 물가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현재로서는 그걸 규명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저도 단정 짓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과거의 임피리컬, 이 실증 데이터에 기초해서 의견 드리면 네. 관세 올린다고 물가 상승할 거라는 그냥 단순한 산수적 계산으로는 근거가 없다. 근거가 없다. 네. 저도 근거가 없다에 한 표를 던지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오는가 하는 공포감이 있어요. 네. 그러나 이건 공포감인 거지 실제 스태그플레이션 온 것은 아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히려
트럼프 입장에서는 계속 공언했던 게 뭐죠? 금리 인하하겠다. 네. 물가 반드시 잡겠다. 네. 이게 공언했던 거예요. 그러면 물가를 잡아야 금리를 인하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 잡고 금리 인하하는 것이 트럼프의 의지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의지를 실현시키려면 우리 필립스 곡선상에서 양쪽 두 변수가 뭐예요? 인플레이션하고 실업률. 네. 그러니까 경기가 어느 정도 침체가 돼야, 경기가 어느 정도 안 좋아져야, 수요가 둔화돼야, 고용이 둔화돼야, 그래야 물가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야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정도의 경기 침체는 유인한 경기 침체일 수 있어요. 그 정도의 라이트한, 마일드한 경기 침체는 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염려하실 만한 그런 경제 위기라든가 정말 실질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가 현재로선 단정짓기 어렵다. 이렇게 저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를 여쭤봤는데 이제 굉장히 다 말씀을 일단 해주셨어요. 결론까지 내주셨습니다. 네. 근데 조금 의아한 부분이 올해 초만 하더라도 저희 고객들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밖에는 없다. 이제 앞으로 성장할 곳은 미국이다. 하면서 굉장히 미국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실제로 미국 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너무 많고 또 채권 쪽으로 굉장히 지금 투자 비중을 높게 가져가시는 자산가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 포비아라는 게 말 그대로 포비아지만 이게 또 극심해지면 그게 실제가 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네.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 그럴 가능성이 저는 없다라고 상정할 수는 없습니다. 역시. 그런데 지금까지 이 포비아가 생긴 건 배경이 무엇이냐? 자, 지금 3월 중순이잖아요. 네. 근데 CPI 물가 지표가 어제 발표됐어요. 근데 어제 3월 중순에 발표된 미국 CPI 물가 지수가 네. 3월 지수도 아니고 2월 지수입니다. 근데 그 2월 지수가 계속 1월까지는 올라가기만 하다가 네. 2월 지수가 비로소 떨어졌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게 1월 초죠. 네. 근데 1월 초고 그리고 2월 달에도 미국 물가 데이터가 발표되겠죠. 네. 근데 이 2월 달에 발표된 미국 물가 지표는 트럼프랑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요. 거의 없죠. 2월 달에 발표된 미국 물가 통계는 1월 통계예요. 네. 그러면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 그 실제 관세를 도입한 것도 아니었고 관세를 도입한 건 3월이고 그러니까 관세를 올렸거나 트럼프 시대로 말미암아 물가가 자극된 건 없어요. 아직까지는. 예상치가 반영이 된 거. 그렇죠. 네. 그러면 2월에 발표된 통계는 1월 통계니까 사실 트럼프랑 관련이 없는데 트럼프 취임 이후에 발표된 통계를 놓고 깜짝 놀라는 거죠. 물가가 계속 오르네? 이거 트럼프 시대가 와서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야? 여기에 관세까지 또 올라가고 하면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근데 또 3월 들어서 CPI 발표가 딱 났는데 네. 전월보다 떨어지고 기대치보다도 떨어졌어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예상했던 것보단 공포감을 그렇게 가질 필요 없겠네? 이러면서 또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주가가 반등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네. 인플레이션이 끈적끈적하게 잘 안 잡히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금리 인하를 포기하는 과정, 네. 금리 인하 없는가 보다. 네. 금리 인하 중단설이 지배하면서 주식시장에 떠난 거죠. 그러나 이제 다시 만약에 이 데이터가 어떻게 발표될지 모르나 그래서 3월에서 6월 정도까지는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단행하기가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 동안에는 네. 실제 트럼프 시대에 관세 부과가 야기됐고 그 이후 실제 물가가 자극될지 여부를 진단해야 되니까 네. 지켜볼 겁니다. 그러니까 지켜보는 동안까지는 좀 다른 흐름이 있을 수 있으나 지켜보는데 만약에 실제 물가가 자극이 안 돼요. 네. 또 미국 수입 업체들이 우리 이거 철강 가격 올리면 우리 사업 못 해요. 우리 절대 이거 못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 줄까요? 미국 행정부가 예외 대상 처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국에 부담을 주는 조치들을 다 예외시켜 주니까 네. 실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지 여부를 봐야 돼요. 근데 글로벌리는 보세요. 네. 미국의 수출길이 막혀요. 과잉 공급이 되죠. 네. 그래서 가격이 글로벌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관세가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떤 장단에 맞춰서 신규 투자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총수요가 둔화돼요. 네. 그래서 물가 하방 압력으로 또 많이 작용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국제 유가 하락이죠. 예, 그런 현상들이 이렇게 야기되고 있으니까 지금으로서는 예단하지는 마시고요. 다만 저의 의견은, 저의 전망은 스태그플레이션 안 온다의 무게를 두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어쨌든 리세션이라는 것에 부합하지 않고 그런다 하더라도 리세션에 부합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럴 경우 반드시 물가 상승률은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 네.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는 그렇게 우려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유도한 만큼 금리 인하 환경을 적절히 만들지 않을까. 오히려 이 모든 게 계산됐었을 수 있다. 트럼프의 의지라고요. 트럼프의 첫 번째 목적이 이 높디 높은 물가를 내가 안정화시켜 주겠다. 그리고 그래야 비로소 금리를 인하. 제가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파월은 금리를 결정하고 트럼프는 금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환경을 결정하는 거다. 쉽게 말하면 트럼프가 물가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래야 파월이 금리를 결정하는 거죠. 우회적으로 파월은 내가 직접 금리 인하 요구할 거라고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만방의 세계가 다 들리도록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전화 한 통화 안 했습니다. 취임한 지 얼마나 됐는데 파월한테 전화 한 통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요구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할 만한 물가 데이터를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죠? 상무부에서. 그래서 그 상무부 데이터, PC 데이터를 보고 금리 결정을 하니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그 트럼프의 방향성하고 부합하지 않는 정말 스태그플레이션이 올까. 네. 그 부분 한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냥 포비아에 멈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이제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올지 말지도 굉장한 관심사긴 하지만 네. 국내 뭐 경제나 부동산 쪽에 투자하는 사람으로서는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또 하나의 관심사일 수 있잖아요. 그럼요. 사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당장이라도 금리가 빠르게 인하될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올해 들어서 그 속도가 점점 늦춰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예, 교수님도 지금 말씀하시면서 6월까지도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방금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네. 사실 국내 부동산 시장으로서는 지금 미국의 금리가 얼마나 빠르게 인하할까 이게 굉장히 하나의 변수거든요. 네. 네, 지금 이제 연준은 어떻게 좀 결정을 하고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을까요? 네.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연준 위원들로서는 앞에 계속 강조해 드렸던 것처럼 지금 트럼프의 여러 정책이 실제 물가를 자극할지 아니할지 이걸 판단하기 이르다. 네. 어쨌든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고는 있기 때문에 이 바뀐 정책들이 미국의 물가를 혹은 미국의 고용을 양대 책무죠. 그 두 가지 책무 변수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거예요. 네. 지켜보는데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정부를 좀 효율화하겠다. 구조조정하겠다. 네. 그리고 예산을 삭감하고 그리고 소위 공무원들의 퇴직이 줄 퇴직이 이어지지 않겠느냐 네. 하는 관측도 있어요. 근데 역시 그대로 놔둘까를 생각해야 돼요. 정말 그대로 놔둘까. 그렇게 계획을 했었을지라도 네. 원하는 그런 방향대로 안 가면 언제나 또 행정명령 다시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의견을 드리면 지금 연준으로서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연준이 이미 통화정책 방향 포럼에서 그 포럼에서 파월이 공식적으로 연설하고 기자로부터 질문받고 답변할 때 네. 뭐라고 판단했냐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갖가지 정책들, 무역정책, 감세정책, 그리고 외교정책, 산업정책 이런 결과물 또 이민자 정책 포함해서 네. 이 결과물이 정말 물가를 반등시킬지 아니면 물가를 생각보다 빨리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지 네. 고용에 심각한 충격을 줄지 아닐지를 지켜보겠다. 지금은 어쨌든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니 네. 5.5에서 4.5까지 내렸지만 4.5%도 여전히 긴축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 긴축적인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니 한번 나오는 데이터를 판단해 보겠다. 그러면
3월부터 관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네. 4월부터 뭐 상호 관세 조치한다고 그러고 세계 주요국들도 보복 관세 조치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대로 움직인다라고 가정했을 때 3월, 4월, 5월 분명 관세 조치가 단행된 이후 정말 물가가 반등할지를 봐야겠죠. 그럼 3월 물가는 언제 확인해요? 4월 중순 이후에. 그럼 4월 물가는 5월 중순이. 그러면 4월과 5월, 6월 정도는 정말 물가를 자극할지 보겠다는 거예요. 추세를 지켜보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간은 뭐예요? 다른 말로 신중함입니다. 신중함.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를 신중을 가하겠다. 다른 말로 인상도 인하도 아니다. 동결이다라는 뜻이에요. 일단은 그 어떤 구간을 막론하고 적어도 3, 4, 5월 정도는 동결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만약에 물가가 자극이 안 돼요. 네. 물가 상승률이 높게 야기돼요. 그리고 고용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 뭐 4.3 이상으로 상승해요. 네. 그러면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통화정책 기조를 더 오랫동안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도 제가 너무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네. 데이터에 따라 달린 거고 그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달린데 어쨌든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이 지금처럼 유도되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좀 지켜보고 네. 물가 상승률이 튀거나 네. 또 뭐 이런 현상이 나오면 뭐 추가 금리 인상 여부를 또 고민할 만큼 고민하겠지만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만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 왜냐하면 트럼프의 의지가 아니니까.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의견을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그 목표가 이제 금리 인하와 물가 안정을 크게 두고 그거를 시장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시행을 하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교과서적이라고 말씀했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굉장히 좀 부러운 그런 정책 방향성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일단 우리가 이렇게 미국 경제 얘기를 쭉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거로 보여집니다. 네. 짧게 뭐 한마디만 좀 해주신다면. 네. 기본적으로 이 시대적 변화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20년부터 21년까지가 소위 말하는 완화의 시대예요. 그 완화의 시대에는 우리나라 집값만 오른 게 아니라 모든 나라 집값이 올랐죠. 맞습니다. 그리고 22년부터 24년 중반까지는 이른바 긴축의 시대로 완전히 급전환됐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집값도 조정됐지만 세계적으로 집값이 조정되는 흐름이었죠. 네. 24년 중반부터 지금 그리고 25년, 26년까지는 이른바 피벗의 시대입니다. 점진적으로 높았던 금리의 레벨에서 내려오는 시대에 해당되죠. 다만 이 내려오는 시대가 적극적으로 내려오는가 아니면 천천히 내려오는가 이 정도의 스탠스를 결정하는 것이고 내려오는 시대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근데 완전히 완화의 시대까지 온 것은 아니고 네. 이 어쩌면 긴축의 시대에서 완화의 시대로까지 가진 않지만 네. 긴축을 만약에 찬물 완화의 시대를 뜨거운 물이라고 만약에 비유한다면 네. 뜨거운 물가까지 가진 않지만 미지근한 물까지 가는 여정하에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기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의 모습을 그냥 거시경제적으로 정의한다면 네. 보합장에 가깝다. 다만 이 보합장이라는 얘기는 다른 상방 압력이 같이 맞물릴 때는 강보합으로 네. 다른 다른 하방 압력이 좀 우세할 때는 약보합으로 전환되는 네. 그런 보합장에 가깝다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네. 이 의견은 제가 한 2년 전부터 네. 비슷하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러니까 보합장일 때 예를 들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전까지는 강보합장에 가까웠다가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될 때 관망세로 전환되죠. 네. 그럴 때는 약보합장에 또 가까웠다가 또 다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에는 또 강보합장으로도 갈 수 있는 그 보합장이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부동산 시장의 수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 네. 상방 압력이냐 하방 압력이냐 여부에 따라서 그 보합장 상하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의 장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긴축의 시대에서 완화의 시대로 가는 이 과정 속에서 미국 금리가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까지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수라던가 뭐 인구 구조가 또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강보와 약보합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그 목요일이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또 동향 변동률이 나오는 발표되는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목요일만 되면 전화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는 주간 단위로 변동률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게 마치 굉장히 빠르게 뭐 곧 급등할 것처럼 추이 자체가 올라가는 것처럼 느끼도록 보도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것처럼 국내 부동산도 이런 거시적인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 때이기 때문에 뭐 주간 단위 그런 단편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장기간의 이런 호흡으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생각보다도 기대는 했지만 기대보다 더 고퀄리티의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은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또 2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